잠이 오지 않아. TV를 켜보니 노란 바다에 세 개의 파도가 날 반기네. 달이 빛나는 밤에 당신은 더욱 빛나네. 안녕하세요. 펄이 빛나는 밤 주펄입니다. 오늘은 11월 7일 오후 9시 24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1월 7일. 11월 7일 모르세요? 엄청난 날인데. 2004년 11월 7일 주펄 저녁일. 20년 전에 군대 갔다 집에 왔어요. 딱 20년 됐네요. 야, 그게 벌써 20년 전이라니. 왜냐면은 저는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파주였죠. 야동동. 어떻게 동네 이름이 야동동인지. 아무튼 파주에는 야동동도 있고 아동동도 있고 와동동도 있는데, 아무튼 간에 저는 거기에서 이제 2년여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그 후임들의 행가를 받으며 나왔죠. 나왔더니 어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차를 타고 이제 저를 데려오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오는데 전혀 기쁜 마음이 없더라고요. 뭔가 너무 좋다 막 물론 기쁜 마음도 있었는데 후련하다 약간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뭔가 생각만큼 그렇게 막 뛸 듯이 기쁘고 이제는 자유다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이상하다? 허무한 느낌? 이게 끝? 아니 이게 끝이라고? 아니 이게 끝? 진짜로? 이제 뭐하지? 약간 이런 느낌? 그때 기분은 뭐라고 좀 형언하기가 어렵네요. 물론 그런 기분을 이제 만화에다가 표현을 했었는데 그때 댓글들도 되게 참 다양했었어요. 나는 그런 거 없고 그냥 너무 좋기만 하던데, 그런 분도 계셨고 또 공감하시는 분도 많이 계셨고,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그 군복을 벗어서 세탁기에 집어넣고 제 방에 침대에 눕는 순간, 제 방에 사람이 너무 안 들어와서 이제 방에서 살짝 콘크리트 냄새가 나는데 거기에 눕는 순간 끝이구나,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비로소 뭔가 안도감이 몰려온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운전을 하시고 제가 조수석에 앉아서 집에 오는데 들었던 음악이 있어요. 저녁송이라고 해야겠죠. 입대송도 있지만 저는 저녁송도 있습니다. 이사오 사사키였어, 맞아. 이사오 사사키의 스카이워커라는 곡이었습니다. 한번 오늘 첫 곡으로 요거 들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사오 사사키의 스카이워커였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하찮은 고민 사연입니다. 이 고민이 하찮다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카테고리 이름이 하찮은 고민입니다.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 정도의 인성은 아닙니다. 자, 안녕하세요. 호민 작가님, 30살 애청자입니다. 저의 고민에 대한 조언을 듣고자 사연을 남겨봅니다. 저는 일산에서 태어나 일산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때 잠시 서울을 갔다가 다시 일산으로 돌아와 일산에서 취업한 일산 성골 주민입니다. 작가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산은 정말 아름다운 동네입니다. 잘 정돈된 공원길, 이제는 너무 커서 숲이 되어버린 가로수와 아늑한 정발산과 평화로운 호수공원, 적당한 유흥거리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평화로운 동네입니다. 저에겐 늘 이곳이 세상의 전부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30살을 넘으니 일산이 발목을 잡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한국은 강남과 경기 남부가 쥐어잡고 있고 결국 일이든 사랑이든 사람이든
그 무엇이든 저 험난한 한강을 넘어가야 어른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펼쳐져 있더군요.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서 한강 이남에 취직도 하고 놀러 다녀보고 했는데 무한히 쏟아지는 차들과 너무 많은 사람, 정신없이 얽힌 전봇대와 혼란스러운 세상에 그만 향수병에 뒤통수를 후려맞고 일산으로 돌아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사연을 작가님께 여쭤보는 건 호민 작가님께도 한때 일산과 일산의 영원한 이웃 운정 신도시에 거주하셨기에 공감을 하실 내용이라 사연을 적어보았습니다. 작가님은 일산을 떠나 서울로 떠났을 때 한강 아래로 도하해 새로운 거주지에 자리 잡았을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립지는 않으셨는지요? 방송 복귀해 주셔서 늘 감사하고 환절기 건강 챙기세요. 펄바. 신청곡은 장범준의 일산으로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저도 일산에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사연자분과 같은 나이인 30살까지 살다가 이제 30살에 결혼해가지고 운정신도시에 몇 년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서울로 넘어와서 또 살다가 또 분당 넘어가서 살다가 용인 넘어가서 살다가 뭐 점점 남쪽으로 남하 했네요. 결국 북쪽 도시에서 시작해서 서울을 거쳐서 완전 이제는 반대쪽으로 와버리기까지 긴 여정이 있었는데 지금도 일산에는 그래도 부모님이 살고 계셔서 종종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 예전에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외국에 이민 가신 분이 아니면 또 오랫동안 미국이나 이런 외국에서 공부를 하시거나 뭐 일 때문에 나가 계셨던 분이 한국에 돌아오면은 느끼는 게 나는 사실 몰랐는데 내가 굉장히 평소에 긴장을 하면서 살고 있었구나라는 걸 느낀대요. 그 한국에 오자마자 뭔가 그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해소가 되면서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일산에 갈 때마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냥 다 구석구석 아는 거리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서울이나 막 분당이나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도 어쨌든 이방인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미묘하게 긴장을 하고 살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산 가면 마음이 너무 편하고 특히 신도시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는데 일산은 지금은 정말 조용히 늙어가는 도시가 됐거든요. 되게 늙었어요, 도시 자체가. 활력도 확실히 떨어져 있고 근데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뭔가 아늑함을 주고 그래서 도시 전체가 약간 실버타운 같은 느낌이 되어서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건지는 뭐 어렴풋이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다른 데서 열심히 살다가 그냥 일산 돌아가면 또 그런 거 한번 느껴보고 일산에 계속 있으면은 못 느끼니까요. 그런 아늑한 감정을 느끼려면 또 다른 데 나가서 긴장도 좀 하고 쥐어 터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돌아가면은 아늑하고 왠지 고향 같은 곳이라서 그냥 그런 느낌으로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라페스타나 이제 웨스턴돔은 별로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다 운정 그 야당역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쪽에서 논다고 하대. 그래서 한번 가봤는데 거기도 참 뭐 휘황찬란하더군요. 호수공원에서 졸업사진도 찍고 저도 생각해보니까 일산 성골이었네요. 원래 고향은 어디냐고요? 원래 고향은 서울입니다. 원래 고향은 여기 서울 노원구 월계동이었습니다.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냈죠. 그리고 중학생 때부터는 계속 일산에서 살았습니다. 자, 신청해 주신 장범준의 일산으로 이런 노래가 있었군요. 저는 처음 듣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장범준의 일산으로였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괴인 또는 이불킥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펄떡이입니다. 이 둘 중 어디가 더 어울릴지 모르는 사연인지라 카테고리를 2개로 해서 올려봅니다. 누구나 어렸을 때, 특히 남자아이들은 버튼을 누르고 싶어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렸을 적, 특히 로봇 만화를 좋아하던 저는 그 버튼 누르는 충동을 누구보다 좋아하던 아이였습니다.
특히 버스 안에 그 스탑 버튼은 저를 미치게 만들었죠. 마치 독수리 5형제의 버드미사일 성애자 2호기처럼요. 다행히 소심한 성격으로 인해 저의 버튼 집착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종종 보이는 버튼을 보면 누르고 싶은 충동을 참아내고는 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중학교에선 일주일에도 몇 번씩 소화전 알람이 울리고는 했습니다. 당연히 장난기 많은 아이들이 버튼을 누르며 장난친 거였고 복도에서는 그 녀석들의 낄낄거리며 도망치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버튼 성애자였던 저는 버튼을 누르던 게 은근 부럽기는 했지만 소심했던 저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장난이었습니다. 이윽고 시간이 흘러 고등학생이 된 저는 부모님과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극 아이 성향인 저는 심지어 말도 안 통하는 외국 학교에서 초반에 친구를 사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직 친구가 없던 저는 점심시간이 끝나고 넓은 학교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정처 없이 학교를 구석구석 구경하던 중에 저의 눈에 갑자기 들어온 버튼이 있으니 그건 소화 비상 밸브였습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당기는 밸브 형태로 되어 있던 그 버튼은 당시 심심했던 저에게 제 안에 숨어있던 5살 버튼 성애자의 모습을 꺼내기에 충분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저는 아무도 없는 복도 구석에 있는 그 밸브를 힘차게 잡아당겼습니다. 마치 학교 안에 숨어있는 로봇을 불러내듯이 말이죠. 밸브가 당겨지면 아래 있던 얇은 플라스틱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로봇은 나오지 않았지만 학교에선 로봇으로 변신하는 만큼 저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온 학교에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하고 수업 중이던 학교에 있던 전교생들이 선생님의 통솔하에 일제히 학교 밖으로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한국에서 중학교 때 울렸던 비상벨 때의 상황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에 저는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피하는 아이들을 따라 학교 운동장으로 나갔고 생각보다 더 커져버린 상황에 머릿속은 시간을 돌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2세대의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학교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오자마자 퇴학이구나.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생각에 절망하던 저는 이대로 숨기느니 솔직히 이야기하는 게 낫겠다는 마음으로 상황이 종료된 후 바로 교무실로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교무실에는 저의 전담이었던 선생님이 계셨고 저는 안 되는 영어로 손짓 발짓을 해가며 상황을 설명해 드렸고 다행히 평소에 얌전했던 저의 상황을 봤던 선생님의 변호로 아무런 처벌 없이 조용히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다시는 모르는 버튼 근처에도 안 가게 된 저는 저로 인해 피해를 본 소방수분들과 학교의 모든 사람들에게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친해진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당시 수업 중이던 아이들은 환호를, 점심시간이었던 아이들은 탄식을 했다는 이야기와 몇몇 까부는 애들이 그 알람을 자기가 한 거라며 무용담처럼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씁쓸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펄떡이 여러분, 아무 버튼이나 함부로 누르지 맙시다. 특히 화재에 관련된 버튼은 말이죠. 이상으로 저의 이불킥 그리고 버튼 빌런 사연이었습니다. 신청곡은 정경화님의 나에게로의 초대 부탁드립니다. 버튼 못 참죠. 그 그림책 중에서도 그 되게 귀여운 그림책이 있어요. 일본 작가가 그린 시리즈인데 그 펭귄 3남매가 항상 뭐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 없이 용감하게. 이게 부모님이 계신데 이제 누나가 남동생 둘을 데리고 이제 막 버스 여행을 다닌다거나 기차 여행으로 뭐 할머니 댁에 간다거나 그런 간단한 내용인데 버스인데 하차 벨이 너무 누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나 나 이거 눌러도 돼?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그리고 또 어디에 서. 그 다음에 또 다음 역으로 가. 누나 이번에 눌러도 돼? 아니야 아직이야. 또 누가 또 다른 할아버지가 누르고 또 서. 뭐 그런 식이야.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진짜로 내릴 때가 돼가지고
이제 이번에 눌러도 돼? 근데 이제 누나가 자기도 너무 눌러보고 싶은 거야. 근데 그거를 꾹 참고 동생한테 양보하던가? 아무튼 너무 그냥 귀여운 내용이었어요. 그냥 버튼 하나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동화책이 하나가 뚝딱 나올까 싶을 정도로 진짜 귀여운 그림책이었는데, 저도 항상 제가 누르고 싶지만, 지금도 43살인 지금도 제가 누르고 싶지만 아이들이 엄청 누르고 싶어 해서 항상 양보하고 있습니다. 정경화님의 나에게로의 초대 듣겠습니다. 정경화의 나에게로의 초대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듣네요. 제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에 거주하며 지방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24살 펄순이입니다. 부끄럽지만 저의 고민은 외모 강박입니다. 비슷한 사연이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사연 올려봅니다. 저는 유치원 때 조금 통통했었고 친언니는 원래도 엄청 말랐던 터라 비교를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이후로 저도 체질적으로 쭉 말랐지만 사춘기에 접어든 후로부터는 여드름 피부와 쌍꺼풀이 없는 무쌍이 컴플렉스였습니다. 추석이나 설 시즌에는 할머니 댁에 가면 듣는 비교와 걱정들, 예를 들면 얘 피부과에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이후부터는 자연적으로 쌍꺼풀도 생기고 대학교 홍보대사도 할 만큼 주변에서 예쁘다는 칭찬도 많이 들으며 외모에 변화가 많이 생겼지만 저 스스로는 단 한 번도 저를 예뻐해 준 적이 없네요. 24살 대학 졸업을 앞둔 지금은 분명 인생에서 가장 예쁠 나이인데 주변에 잘 꾸미는 친구들, 예쁜 사람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열등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나도 코 수술을 하면 저렇게 될까? 눈 뒤트임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부터 드네요. 제가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펄님이라면 뭔가의 인생의 선배님으로서 참된 조언을 해주실 것 같아 인생 처음으로 이런 곳에 사연을 올려보네요. 요즘 자기 전에 틀어놓고 자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라디오 잘 듣고 있어요. 편안한 목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항상 감사해요. 신청곡은 늑대 소녀의 예뻐라는 곡입니다. 글쎄요. 저는 사람은 자기 꼴대로 사는 거지 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별로 이렇게 제 외모에 대해서, 물론 저도 사춘기 때는 이렇게 좀 머리도 좀 신경 써보고 남녀 합반이어서 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태어난 걸 어쩌라고 하면서 그냥 살았던 것 같네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쇼츠를 넘기다가 굉장히 멋진 분을 봤거든요. 어떤 흑인 여성분이었는데, 자, 바라잉,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이를 닦은 다음에 스스로에게 말을 해라. 그게 약간 속어였는데 약간 damn pretty bitch였나? 되게 멋있었거든요. Spit it out. 이거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죠. 이거 진짜 라디오지만 이거는 한번 같이 보시면은 왠지 같이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Okay. I brush my teeth. That's right. I spit it out. I go, and then I lean forward. And I pause. And I tell myself, pretty bitch. 이를 일단 닦아 보시죠. 자, 늑대 소녀의 예뻐 듣겠습니다. 늑대 소녀의 예뻐. 나 게슈탈트 붕괴가 올 것 같아. 나 이제는 예뻐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너무 많이 들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가사가? 진짜 모르겠어요. 예쁘다는 게 뭘까요? 혹시 이 노래가 말하는 메시지가 그런 거 아닐까요? 예뻐라는 단어 자체에 게슈탈트 붕괴를 일으켜서 예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왜 나는 예뻐야 하고 예뻐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건가? 그런 고차원적인 가사라면 인정입니다.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상여자 사연이 왔습니다. 펄하, 안녕하세요. 펄밤을 즐겨 듣는 25살 펄순이입니다. 제 소확행 중 하나가 무드등 켜놓고 듣는 펄밤인데요. 항상 나는 뭐 웃긴 거 뭐 있지? 나도 사연 보내고 싶잖음 생각만 하다가 저의 상여자스러운 모먼트가 떠올라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때는 10년 전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던 시절입니다. 흔히들 중학교 2학년은 어이 내 안에 흑염룡이 날뛰고 있다구 크흡 이런 사춘기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저는 아주 평범하고 조용한 중학교 시절을 보냈었더랬죠. 엄청나게 공부를 잘하진 않았지만 수업 열심히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그런 여학생 있잖아요. 전 그런 학생에 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저는 학교에 지각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지각 한번 하는 건데 무슨 절체절명의 위기까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당시 저희 반은 그날의 지각생이 방과 후에 남아서 교실을 청소해야 한다는 룰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제가 청소하는 것도 너무 싫고 선생님 눈에 거슬리는 것도 너무 싫고 무엇보다 규칙을 어기는 것이 너무 싫은 원칙주의자였다는 겁니다. 등굣길 버스에서 내리자 남은 시간은 7분. 교실까지 걸어가는 시간은 약 15분. 즉 7분 만에 15분 거리를 돌파해야 하는 상황. 저는 지각하지 않기 위해 아침 대바람부터 미친 달리기 똥꼬쇼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각을 면하는 데 성공하죠. 드르륵 교실 문 여는 소리. 아침 조회 시간 내내 저는 숨을 미친 듯이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점점 이상해지는 겁니다. 저는 조회 시간이 끝나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네, 아침부터 너무 무리하게 뛴 나머지 결국 아침밥을 시원하게 다 토해내고 만 것입니다. 녹초가 되어 하얗게 질린 얼굴로 터덜터덜 걸어나와 입을 헹구고 있는데 한 화장실 칸의 문이 열리더니 담임 선생님이 걸어 나오셨습니다. 호미야, 괜찮니? 어디가 아파서 토한 거야? 그건 아니고요. 지각하기 싫어서 아침에 뛰었거든요. 그 순간 저를 걱정하면서도 아니 지각을 안 하려고 뛰다가 토까지 한다고? 하는 황당한 얼굴로 절 쳐다보신 선생님의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각하고 청소 한번 하는 게 뭐 대수라고 그렇게 죽을 듯이 뛰었나 싶어서 제 자신이 어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별거 아닌 거에 열정을 쏟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상여자의 기본 덕목이 아닐까요? 솔직히 하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자존심 때문에 상여자로 사연 올린 거 아님. 아무튼 상여자임. 신청곡은 블리처스의 모던걸입니다. 마지막으로 2달밖에 안 남은 올해 알차게 보내시고 늘 건강하세요 펄떡이 여러분, 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저는요 지각하잖아요. 지각이 확정됐잖아요. 그냥 안 가요. 지각하기 싫어서. 몇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진짜예요, 진짜. 지각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그냥 에이 조졌네 하고 약간 더 망쳐버리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오히려 완벽주의자라서.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진짜 지각하면 그냥 집에 왔어요. 그냥 지각하느니 그냥 안 한다 약간 이런 느낌. 그냥 지각하는 게 훨씬 나은 건데 사실. 집에 오면은 할 것도 없어요. 맞아요. 막상 그러고 집에 오잖아. 그냥 갈 걸 그랬나? 괜히 할 것도 없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제가 교과서를 이제 안 갖고 간 거예요. 그날
교과서. 근데 이제 교과서 안 갖고 오면 그 교실 뒤에 서 있어야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1교시에 서 있었겠지. 근데 2교시, 3교시, 4교시 책도 다 없는 거야. 책을 아예 요일을 잘못 갖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산을 10분 쉬는 시간 동안에 집에 갔다 올 수 있을 거라고 계산을 한 거예요. 집에서 뛰어가지고 한 1km 정도 됐거든요. 아니 근데 집에 도착했는데 집에 도착해서 막 부진하게 챙겼는데 이제 너무 숨이 찬 거야. 너무 숨이 차가지고 죽을 것 같은 거야. 이미 그 그로기 상태가 됐어 집에서. 그래서 엄마가 얘가 왜 이러지 하면서 병원에 데려간 거예요. 근데 저는 학교에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음 수업이 시작이 됐는데 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쯤 됐을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뒤늦게 엄마랑 같이 학교에 갔던 병원 진료 끝내고 별 문제 없다는 소견과 함께 그런 미친 기억이 있네요. 아무튼 안 갑니다. 전 늦으면 이런 식으로. 자, 블리처스의 모던 걸 듣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정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열정이라는 카테고리가 생기면서 이야기할지 말지 고민이 많았는데 저와 같은 사연을 겪은 분은 있어도 밖으로 꺼내는 분은 없을 것 같아 용기 내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때는 20대 후반쯤 회사원으로 피곤에 찌든 몸을 이끌고 북적북적한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퇴근할 때 늦은 야근으로 노란 가로등이 비추는 조용한 골목길을 터벅터벅 걸어갈 때마다 수십 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힘든데 버티다 보면 행복해지겠지? 끝까지 노력해서 부장까지 달면은 만족하고 살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만 가득했던 시기였기에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다 보니 잠재된 불씨가 되살아나면서 고심 끝에 퇴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이니!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지금 아니면 나중에 후회할 것. 실패하더라도 도전은 해봐야죠. 바야흐로 1990년 중반 어릴 적 보던 토요 명화와 주말의 명화, 어린 저를 설레게 하고 마음 한구석을 자리 잡게 했던 꿈의 시작, 가슴속에만 존재해왔던 나의 근본적인 꿈, 그렇게 인생 제2막의 길로 걷기 시작한 것. 그렇습니다. 그건 바로 영화 배우였습니다. 전문적으로 연기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영화에 대한 연출 부분이나 촬영 과정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기에는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액션을 특기로 하여 연기를 배우고자 액션 스쿨에 지원을 하였고 반년 정도 과정을 수료한 후 본격적으로 영화 오디션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저 또한 여러 번의 프로필 접수와 오디션을 보면서 많은 경험이 있었는데 역시 꿈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화창한 오후 어느 한 영화사 앞. 안녕하십니까? 배우 펄떡이입니다. 프로필 접수하러 왔습니다. 거기 문 옆에 프로필 쌓아둔 곳에 그냥 두고 가세요. 프로필이 쌓여진 곳은 온통 냄새나는 쓰레기들로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통 옆. 나 완전 알았어.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냄비 프로필 받침대 방식이구나. 참나. 결국 쉽게 버려질 거라는 생각에 비참했지만 많은 지원자의 방문으로 직원의 말투가 그럴 수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오히려 자존심을 건드려줬던 직원에게 고마워했을 정도로 더 열심히 잘해야겠다는 계기를 심어주었죠. 그러다가 운 좋게 독립영화로 데뷔하면서 연기를 해왔는데 작은 기회라도 주어지면 많은 작품에 참여했을 테지만 대부분 오디션에서 떨어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상업영화에 1차로 오디션이 붙었을 때는 인물 조감독에게 캐스팅을 받고 2차로 의상 피팅까지 맞춘 후 촬영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예, 저 영화 땡땡땡땡에 새로 바뀐 인물 조감독인데요.
이전 인물 조감독이 사정이 생겨서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안녕하세요. 아니, 다름이 아니라 지금 지정된 배역이 다 바뀌어서 조율 중인데 그 맡게 되신 배역을 하시려면은 삭발을 해야 됩니다. 가능하신가요? 예? 갑자기요? 아, 아니, 다른 오디션이나 작품들이 있어서 삭발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꼭 삭발을 해야 하는 건가요? 예, 그 삭발에서 상처난 게 보여야 하거든요. 아니, 갑자기 인물 조감독이 바뀌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다른 배역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일인데 단 한 통화로 쉽게 정리가 되니 간절했던 저로서는 망연자실할 뿐이었죠.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회사 일로 번 돈은 점점 바닥이 드러났고 생활비를 위해 알바도 하였지만 결국 희망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치만 사람이 정말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이 많은 힘듦이 녹아내려 귀감이 되어주신 선배님들도 계십니다. 작은 단역으로 어느 한 영화의 씬을 찍기 위해 대기하고 있을 때 단역 한 분 한 분에게 90도로 먼저 고개 숙여 인사해 주신 선배 호미님. 다른 배우분들과 평소처럼 오고 가는 인사 속에서 많이 힘들지? 힘내! 라는 말로 위로가 되어주신 선배 펄떡이님. 지금은 대스타가 되어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 덕분에 행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코 쉽게 보고 도전한 것은 아니지만 진정 자신을 살펴본 시간 속에서 행복과 즐거움이 공존했다는 것. 그게 성공한 도전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청취자분들도 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도전하시길 바라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봅니다. 신청곡은 신해철의 민물장어의 꿈입니다. 아, 이런 미담은 실명으로 해주세요. 이거 이런 좋은 얘기인데 왜 가명을 합니까? 이런 멋진 이야기는 널리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신해철 노래 듣겠습니다. 아, 근데 삭발 하시지. 그 별거 아닌데. 좀 아쉬운데요? 아니, 삭발도 못하면서 뭐가 간절하다고. 죄송합니다. 민물장어의 꿈이었습니다. 제가 삭발 감수성이 너무 없었네요. 너무 오랫동안 대머리로 살았나 봅니다.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저는 경기도에 거주 중인 30대 애기 엄마입니다. 매번 잠잘 때 사연만 듣다가 이불킥 사연 중 도서관 열람실 사연을 들으니 저도 생각난 이불킥 사연이 있습니다. 길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이 사연 이후로 완벽한 자세 교정이 된 걸 보면 꽤나 충격적인 사건인 것 같습니다. 2005년 15살 경상도 시골에 살던 저는 그때 당시 스터디 카페니 독서실이 잘 없던 곳이었던지라 시립도서관 열람실에 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동생과 같이 쓰던 제 방에서는 공부가 잘 안 되기도 했고 사실 그때는 그냥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습니다. 아무튼 그 열람실에는 성인이든 학생이든 다 들어올 수 있는 구조였는데 저는 이상하게 남이 무슨 책을 공부하고 읽고 있는지 관심이 많아서 그때 당시 소방 공무원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건장한 20대 남성분이 제 마주보는 앞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중학생이었던 저는 자세가 매우 불량하여 몸을 이리 꼬다가 저리 꼬다가 아마 산만한 상태였을 것이라 추정이 되는데 그렇게 몸을 비비꼬다가 앞에 사람이 앉아있는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리를 쭉 펴서 기지개를 폈습니다. 지금도 키가 175cm인 건장한 여성인데 그때도 키가 168은 되었던 제가 기지개를 발끝까지 쫙 폈으니 얼마나 길었을지 예상이 되시나요? 아무튼 그때 뭔가를 제가 발로 팍 찼는데 제 발가락 부분에 물컹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뭐지? 하고 발가락을 꼼지락대다가 헉! 하는 소리에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그것은 앞에 앉아 계셨던 공무원 준비생분의 R이란 것을요.
여자 동생만 있던 저는 그때 당시 그분이 느꼈을 당혹감과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그냥 잉? 이런 상태로 공부를 계속했지만 그분은 입을 틀어 막으시고 제가 앉아있는 동안 자리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생각해보니 제가 건드리지 말아야 할 부분을 건드렸음을 알게 되었고 그제서야 조금 민망해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는 독서실, 카페, 회사 모든 곳에서 기지개를 절대 앉아서는 펴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자세를 고정하여 발을 절대 꼬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경북 구미시 시립도서관 열람실에서 소방 공무원을 준비하셨던 남성분, 지금쯤 멋진 소방관이 되어 있으시겠죠? 항상 무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땐 죄송했습니다. 제 자세 교정까지 해주셨던 예비 소방관님, 이제서야 사과 인사드립니다. 신청곡은 카펜터스의 Close to You입니다. 발로 알을 가격하셨군요. 그 여자분들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이 알을 가격당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이걸 참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뭐랄까요? 새우가 돼, 사람이. 그러니까 새우가 돼. 허리를 펼 수가 없어, 일단. 옆으로 눕든 간에 아니면 뭐 똑바로 눕든 간에 일단 사람이 새우가 되고요. 필 수가 없어, 몸을. 그냥. 그렇게 돼요. 새우가 되어버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요로결석이 오잖아요? 그 라이브 맞은 고통이 계속 영원처럼 지속이 돼요. 깨기 전까지. 그래서 요로결석이 정말 괴롭다고 하는 겁니다. 전 참고로 3번 깼습니다. 자, 카펜터스의 Close to You 듣겠습니다. 이번에 조커에 나와서 또 화제가 됐던 곡이죠. 카펜터스의 Close to You였습니다. 정말 좋죠, 노래가? 자, 다음 사연입니다. 이불킥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얼마 전 보건소에 인바디를 재러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운동을 하는 중이라 매번 꾸준히 결과가 좋게 나오고 있었고 그날도 어김없이 근육 업, 지방 다운으로 좋게 나왔더랬죠. 기분이 되게 업된 상태였고 집을 가려고 문을 나섰는데 저쪽 책상 위에 아주 귀여운 곰돌이 인형들과 우체통이 있더라고요. 다가가서 보니 요즘 서점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주는 그런 이벤트 공간이었습니다. 옆에 우체통에 QR코드가 있어서 찍어보니 귀여운 곰돌이 캐릭터가 그려진 편지지 디자인에 문자를 보낼 수 있게 해주는 사이트가 열렸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였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평일 점심시간대였고 저는 지인들에게 소소한 웃음을 주고자 그 링크를 통해 문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평소에 말도 많고 웃음도 많은 활달한 저인지라 제가 뭔가 정자로 보내는 문자가 웃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일부러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안녕들 하시렵니까? 점점. 오늘 정말 날씨가 좋습니다. 점점점. 맛있는 점점. 점심들 드시고 점점점. 다들 건강하시고 점점점.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점점점. 그럼 이만 점점점점. 참고로 이 점은 전부 쉼표입니다. 이렇게 써서 부모님을 포함해 여러 명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띵 하고 한 친구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펄떡아, 무슨 일 있어? 저는 뭐지? 하며 의아해했고 그 순간 갑자기 띵! 무슨 일이야? 띵! 왜 그래? 띵! 요즘 많이 힘드냐? 띵!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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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등등 이런 요상한 답장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엄마에게 전화가 왔고 여보세요? 펄떡아, 너 지금 어디니? 무슨 일 있어? 아니 나 무슨 일 없는데? 인바디 재러 왔는데?
인바디면 지금 보건소인 거 맞지? 정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아, 그렇습니다. 제가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QR 링크 속 글을 쓸 때는 몰랐지만 스크롤을 쭉 올려보니 양식 맨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땡땡시 자살예방센터. 알고 보니 이 이벤트는 보건소 내 자살예방센터에서 운영하는 편지함이었고 그 귀여운 곰돌이는 자살예방센터의 마스코트였던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서점에 있는 그런 따뜻한 편지함인 줄 알았지 이 정도까지 뜨거운 편지함일 줄은 상상도 못했더랬죠. 설명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문자를 보낸 저는 하필 웃기겠다고 문자도 저런 식으로 보내서 더 오해를 사게 만들었던 것이었죠. 문자를 보낸 모든 사람들에게 쭈들갑 매들갑을 다 떨며 다시 아니라고 수습하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이고 근데 진땀을 너무 빼서 몸무게가 더 준 것 같더라고요. 완전 럭키 펄키비키잖아.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혹여나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혹시나 계신다면 주변에 꼭꼭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예? 없다고요? 우리 펄떡이들 있잖아잉. 필요하다면 주저 말고 109로 전화하셔서 꼭꼭 도움을 받아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청곡은 수천 명의 목숨을 살린 희망의 메시지곡 로직의 1-800-273-8225 보내봅니다. 이게 무슨 번호예요? 무슨 전화번호인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궁금한데. 로직의 1-800-273-8255라는 곡이었습니다. 이거는 미국 국립 자살 예방 생명의 전화번호라고 하네요. 너무 번호가 길어요. 이거를 치다 보면은 그 생각이 없어질 것 같아요. 번호가 길어가지고. 아무튼 많은 사람을 살렸다고 합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열정 사연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뭐든지 덕질 그리고 펜질을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연예인을 좋아하기도 했고요. 주변 지인을 덕질 연예인처럼 좋아하기도 했고요. 또 만화를 덕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오타쿠 친구들도 있었고요. 아니, 이 단어를 써도 되는 거야? 빠순이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죠. 공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런 제가 덕질해본 것 중에 최고는 바로 자신의 덕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덕질부터 들어갑니다잉. 저는 제 포토카드를 만들어서 주변 지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인들이 수요가 있었냐고요? 전혀 없었습니다. 가끔은 스튜디오에 가서 멋진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인터넷에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놀러 오면 제가 포토카드를 나눠주면서 꼭 가져가라고, 그래야 퇴장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끔 친구 생일 편지에 제 포토카드를 넣어서 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 덕질. 올해 생일이었습니다. 고독한 박명수방을 아시나요? 거기서는 박명수 짤방만 올려서 대화를 하는 오픈 채팅방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연예인도 아니지만 고독한 제 이름 방이 생겼습니다. 제가 관종이라는 것을 아는 친구가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르지만 그 친구가 생각하기에 초대하면 재밌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링크를 나누어 줬습니다. 물론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는 저는 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도 올렸습니다.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저는 저를 덕질하기 때문에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 사진을 통해서만 대화하고 놀고 신나는 하루를 보내길 바랬습니다. 제가 죽은 건 아니지만 저를 기리며 그 톡방에서 서로 추억을 공유할 수 있도록요. 아주 어린 시절 친구들부터 대학 시절 친구들까지 있어서 가지고 있는 사진들이 서로 다양했습니다.
이렇게 나대는 거 좋아하는 저도 사실은 MBTI ESFP 중에서 가장 내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익명의 사람들 앞에 나댈 수는 없고 이렇게 지인들 안에서만 항상 관심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저는 그런 제가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를 덕질합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좋아해 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즐겁습니다. 신청곡은 라이온킹의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입니다. 어린 시절 라이온킹 정말 좋아했습니다. 저는 더빙으로 봐서 사랑으로 가득한 이 밤을 느껴요라는 제목으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사랑으로 가득 찬 이 밤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ESFP를 한마디로 설명하는 설명이 연예인이라는데 보통 내향적이면 I로 시작하지 않아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무튼 너무 재밌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이 노래는 엘튼 존이 작곡하고 불렀는데 그 앞부분을 그 티몬과 푼바가 극 중에서 불렀어요. 근데 자신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만든 최고의 러브송이라고 자기는 생각을 하고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부분을 티몬과 푼바가 부르게 한 걸 보고 이 엘튼 존이 극대노를 했다는 뒷얘기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좀 익살 맞잖아요. 그 티몬과 푼바가. 그래서 그 티몬과 푼바의 버전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엘튼 존의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이었습니다. 다음 사연은 아마 오늘 펄밤의 썸네일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연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사연이 될 것 같은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저희 낙에서 큰 부분을 담당해주고 있는 펄밤에 저도 참전할 만한 카테고리가 생겨서 도전해봅니다. 보물 사연입니다. 때는 2021년이 막 시작된 1월의 첫째 주였습니다. 새해를 맞아 각종 굿즈들을 좀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에게 기꺼이 돈을 내고 사갈 만한 물건을 찾아보다가 저의 최애이신 박정민 배우님이 쓰신 쓸만한 인간이라는 책의 개정본과 출연하셨던 들깨라는 영화의 한정판 블루레이를 선택했습니다. 쓸만한 인간은 초판본, 양장본, 개정본을 모두 갖고 있어서 여유분으로 남아있던 책이었고 블루레이는 배우님의 친필 사인을 뽑기 위해서 더 사모았던 여분의 블루레이였어요. 당근에 판매글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매 문의를 해오신 분께 저는 이미 읽은 책이라서 이건 펴보지도 않은 새 책이라며 막판 홍보를 해보았고 그분께서는 아 대박이라고 하시더군요. 덧붙여서 혹시 블루레이는 필요하지 않으시냐고 물어보았더니 그건 괜찮다고 하길래 내심 아쉬워했었죠. 직거래를 하기로 한 날은 한낮 최고 기온이 영하 10도인 날이었어요. 나갈 엄두가 안 나서 방바닥에서 민기적대다가 시간이 다 돼서 눈곱만 대충 떼내고 마스크에 패딩 모자를 뒤집어 쓰고서 핫도그 모양새를 하고 어기적 기어 나갔습니다. 거래 장소에서 누구일까 찾으면서 두리번거리고 있으니까 한 분이 반갑게 손을 흔들면서 이쪽으로 오시더군요. 남자분이었네? 하면서 가까이 가는데 점점 다가오는 얼굴이 제가 아는 얼굴인 겁니다. 그분도 모자에 마스크를 하고 있었지만 한 발자국 더 가까워졌을 때 배우님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 박정민. 내다 팔려고 한 책을 쓴 본체에게 검거되었다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저의 몸통과 다리는 방향을 돌려 도망가고 있더군요.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에 든 생각은 세수도 안 하고 나왔는데 였던 것 같습니다. 안 팔겠다며 고개를 젓고 있는 저에게 배우님은 이리로 와보라고 손짓을 하셨고 그렇게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본진의 실물을 한껏 추레한 몰골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책이 여러 권 있어서 파는 거라는 변명을 주절거리며 죄송하다고 사죄했고, 배우님께서는 그래 알겠어요 끄덕이시며 사인이나 해드릴까 해서 뵙자고 한 거라면서 일단 이거 먼저 받으시라면서 제가 올렸던 금액의 돈을 꺼내시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제가 기겁을 하며 아니라고 하니까 배우님이 단호 근엄 다정한 눈빛을 장착하시더니 이건 제가 판매자님의 시간을 산 거니까 진짜로 받으셔야 해요 진짜 라고 하시면서 손사래를 치느라 비어있는 제 패딩의 주머니에 돈을 조심스럽게 넣어주셨어요. 그러더니 제 손에서 책을 정중하게 뺏으신 뒤 사인을 해주시고서 기념으로 책 들고 같이 셀카 하나 찍을까요? 라고 하시며 사진도 찍어주셨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고서 몽롱한 상태로 집으로 가고 있는데 배우님께서 당근 채팅으로 많이 놀라셨을 것 같다고 제가 사인이라도 해드리면 어떨까 해서 찾아뵌 거니까 부디 이해 부탁드린다며 추운데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감기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덕담까지 해주셨답니다. 후에 지금은 사라진 책방 계정에서 가끔 켜주셨던 라방에서 들으니 당근에서 누가 쓸만한 인간을 팔고 있길래 오우씨 얼굴이나 한번 보고 싶다. 사인이라도 하나 해드리면 안 버리시겠지 하고 만나서 사진 찍고 사인해드리고 준비한 돈도 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날 판매에 실패했던 책이 저의 최대 보물이랍니다. 당시에 이미 침투부에 절여져 있던 저는 배우님이 라방에서 종종 요즘 침착맨만 본다는 얘기를 하실 때 혼자 반가워했었는데 다음 해부터 우원박으로 강화된 배우님 덕분에 한층 더 풍요로운 덕질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평소 SNS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아서 이 사연은 배우님 팬카페에만 한번 올렸던 적이 있는데 요즘 제가 원박 배우님만큼 응원하고 있는 펄님께서 이 사연을 읽어주신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용기 내서 적어봅니다. 앞으로 방송 계속 재밌어 하시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얼마 전 원박 대표님의 출판사에서 출간한 자매 일기는 절대로 내다팔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쭈란 화이팅 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야, 이거는 제가 옛날에 생각만 해본 거였는데 이걸 진짜 실행한 사람이 있었군요. 아니, 중고나라에도 신과 함께가 종종 올라와요. 당근에도. 그래서 이거 내가 한번 사볼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당연히 생각에서만 멈추고 그냥 뭐 콘텐츠로 해도 재밌긴 하겠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걸 진짜 실행에 옮긴 사람이 있다니. 정말 참 박정민 씨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기도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살짝 은은하게 미쳐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대놓고 막 미친 사람보다 약간 은은하게 미쳐 있는 사람들 좋아하는데 박정민이 딱 그런 스타일이죠. 자, 박정민 씨 노래 하나 들어야겠죠? 자, 듣겠습니다. 박정민의 고민 중독이었습니다. 2004년 10월 11일자 이영지의 레인보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찮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3년차 펄떡이입니다. 펄밤을 즐겨 듣다가 저도 고민 한번 나눠봅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배가 고프면 꼬르륵 소리가 심하게 납니다. 정말 하찮은 고민이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저한테는 너무나 큰 고민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너무나 수치스럽기 때문이죠. 한번 시작된 소리는 점점 커지고 잦아집니다. 간식이라도 조금 주워 먹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잠깐 꼬르륵 소리를 멈출 수는 있지만 여건이 되지 않으면 아주 난감해집니다. 예를 들어 조용한 공간에서 어색한 사람과 단둘이 있을 때, 주전부리도 없고 식사 시간도 아니라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물도 마시고 배에 힘도 줘보고 나는 배고프지 않다고 자신에게 최면을 걸어보아도 점점 커지는 꼬르륵 소리는 저를 너무 창피하게 합니다. 상대방은 소리를 듣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제 뱃속에 대체 무엇이 들었는지 의문이 생길 정도로 우렁찬 소리가 나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 마리의 호랑이 같다고 할까요? 대화를 나눠도 뚫고 들려오는 그 소리를 상대방도 분명히 들었는데, 다 들렸는데 이악 물고 모르는 척 해주실 때가 가장 수치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수치스럽고 서로 민망한 상황이 생기지 않게 꼬르륵 소리가 날 때 대처 노하우를 저보다 인생을 더 살아오신 펄님께 여쭤봅니다. 맨날 나한테 인생 더 살았다고 이런 거 물어봐. 나 이런 적 한 번도 없는데. 아이 몰라요. 인생 더 살면 뭐 다 아나? 아이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꼬르륵 소리 나면은 그냥 말해요. 그 상대방도 들었겠다 싶으면은 아이 밥을 안 먹었더니 그냥 이러면서 웃어요.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못 들었으면은 왜요? 하면은 방금 꼬르륵 소리 났는데 못 들었어요? 계속 날 거예요. 들어보세요. 하고 막 그냥 그러는데 이렇게 해보세요. 예. 아니면은 요즘에는 제가 이제 식사를 좀 적게 하잖아요. 근데 꼬르륵 소리 나고 너무 허기지면은 그 편의점에 가면 단백질 음료를 팔거든요. 프로틴 어쩌고저쩌고 막 써있어요. 종류도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2+1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에 한 2,700원에서 2,900원 사이인데 항상 그 2개 값으로 3개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 마시면은 물이나 뭐 다른 액체 마시는 것보다 확실히 좀 허기가 줄긴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신청곡은 엑소의 으르렁입니다. 진짜 오랜만이네요. 이거 엑소의 으르렁 듣겠습니다. 엑소의 으르렁이었습니다. 도경수님이 엑소죠? 아주 오래전에 신과 함께 제작 발표회 때 고사를 지낸 적이 있어요. 그 자리에 저도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때 도경수님을 처음으로 뵀었죠. 그때 저희 이웃 여자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며칠 전에 제가 아마 조만간 도경수를 볼지도 모른다고 했더니 사인을 받아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사인을 받았던 기억이 있네요. 아마 신과 함께해서 그 관심병사 원동현 역할로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원동현이란 이름은 놀랍게도 신과 함께 제작자 이름입니다. 저랑도 무척 친하죠.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아이돌에게 본인의 이름을 안녕하세요 주펄님.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시골에서 도시로 전학을 갔습니다. 전교생이 20명 정도였던 작은 분교에서 1000명 가까이 되는 큰 학교로 가게 됐죠. 첫 등교날 자기소개 후 자리를 배정받았는데 단발머리에 키가 크고 얼굴이 하얀 모델 같은 여자아이 옆자리였어요. 여자아이랑 짝꿍이 처음이었던 저는 여느 남자아이처럼 그 친구를 대했습니다. 체육시간 끝나면 옆자리에서 헤드뱅잉하며 모래털기, 개걸스럽게 처먹으면서 음식 튀기기, 수업시간에 자다가 옆으로 침이 범람 등등 솔직히 갖은 행패를 부렸지만 그 친구는 항상 저를 살갑게 대해줬어요. 너무 착했던 펄순이는 그 후로도 친하게 지내다가 서로 다른 중학교로 가게 되면서 작별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1학년을 지내던 어느 날 이거 펄떡이 번호 맞지? 하면서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다름 아닌 펄순이였습니다. 사실 저는 중학교에 와서 핸드폰이 생겼기 때문에 펄순이가 제 번호를 알 리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 중학교 같은 반 친구 중에 펄순이 친구가 있었고 서로 얘기를 하다가 제 얘기가 나와서 번호를 건네받았던 거였어요. 너무 반가운 마음에 이런저런 안부를 물으며 얘기를 하다가 펄순이가 마지막 끝 인사로 오랜만에 연락하니 반가웠어. 시간 될 때 언제 한번 보자 라고 말했고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언제 한번 보자는 이야기를 제가 보고 싶다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이는 곧 얘가 저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인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온갖 폐악질에도 살갑게 대해주고 제 번호를 어떻게든 알아내 연락하고 끝끝내 그리움을 전하는 그녀. 오랜 시간 나를 짝사랑하다가 이제서야 용기를 냈을 그녀를 위해 저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래, 언제 한번 보자. 일단 그때까지는 이걸로 버텨. 치명적인 셀카 한 장과 함께. 그 이후로 답장은 없었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이불킥인지도 모르고 그녀의 그리움이 조금은 달래졌길 후후후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작은 해프닝은 곧 기억에서 잊혀졌고 어느덧 중학교 3학년이 됐을 때였습니다. 등교하던 중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너무 비슷하게 생긴 여학생이 먼저 인사하길래 명찰을 봤더니 그녀였습니다. 그녀가 제가 사는 바로 그 아파트로 이사를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가끔 등교 시간이 겹치면 마주치는 사이가 되어버렸고 그때마다 불쑥 기억 저편에서 셀카와 함께 보냈던 문자가 생각나 저는 항상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2년 후 제가 이사를 가고 나서야 마주치지 않게 되었지만 폐쇄된 공간에 그녀와 단 둘이서 설마 그 문자를 아직도 기억할까 하는 불안감은 성인이 되어서도 생생합니다. 중식이의 이불킥 신청합니다. 아니 자기 그 사연자분을 따라서 이사까지 왔다는 생각으로 왜 이어지진 않았을까? 거기까지 이어져야 진짜인데. 아깝다. 왜 정신 차렸지? 정신 차리지 말지. 정신 잃지. 정신 잃었으면 좋았을 것을. 중식이의 이불킥 듣겠습니다. 중식이의 이불킥이었습니다. 자,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10월 11일자 사연들까지 읽었고요. 아직 11일자 사연들이 좀 더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제가 선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뭔가 이제 날씨도 추워지고 겨울 냄새가 살살 나면서 저 오늘 안 그래도 윈터 타이어도 주문했거든요. 뭔가 이제 따뜻한 음색의 노래들이 좋아지는 그런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라울 미동의 Expression of Love라는 곡이 있는데 이 곡이 참 좋습니다. 요거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지금까지 펄이 빛나는 밤 주펄이었습니다.